사실 한국 코스피라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절반이잖아요. 지금 반도체 주도가 있는데 제일 고민이 뭐예요? 언제 나와야 돼? 이거 고민이잖아요. 그건 바로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기업에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순익 고점 대비해서 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전에 주가가 먼저 꺾이더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건 이걸 꼭 보셔야 된다. 즉 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한국, 미국 모두 다 좀 AI가 엄청나게 주도하는 장세죠. 특히나 한국의 반도체 굉장히 전대미문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현재 주식이 계속 갈 거라고 하는 논리의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은 현재 PER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주식이 계속 간다는 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한국의 밸류에이션 굉장히 싸고 또 미국도 좀 비싸지만 2002년에 닷컴 버블보단 밸류에이션이 싸요. 따라서 현재 밸류에이션 버블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앞으로 주식 우리가 안심하고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PER에서 분모가 되는 어닝 급증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도 최근에 밸류에이션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 어닝 버블이 언제 꺾이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얘기고요. 오늘은 밸류에이션은 비싸지 않았지만 어닝 버블이 있었을 때 과거에 주가 급락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비추고 또 그럼 언제 어닝이 좀 꺾일지 힌트까지도 오늘 제공해주는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현재 미국 밸류에이션부터 점검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미국 밸류에이션 얘기할 때 M7 기업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M7보다는 좀 약간 큰 그림에서 S&P 500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S&P 500의 밸류에이션 고점이 언제였냐면 2000년 3월 달입니다. 이때 S&P 500 밸류에이션은 24배였고요.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평균 밸류에이션 19배인데 현재 얼마냐면 21배입니다. 그죠? 즉 지난 10년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2000년의 IT 버블보다는 현재 비싸지 않은 레벨입니다. 즉 2000년식의 밸류에이션 버블은 현재 아니라는 거를 미국 주식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거를 한국 주식으로 좀 대입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두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순이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한국의 코스피라든지 두 반도체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죠.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코스피 500의 밸류에이션은 PER이 한 8.5배 정도 수준입니다. 반면 미국의 M7 기업들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28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M7 기업 대비해서 한국의 코스피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한국 코스피라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절반이잖아요. 즉 이 두 회사 밸류에이션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미국의 M7 기업 대비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IT 기술 기업 대비해서도 엄청 싸다 이런 논거로 한국 주식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순익 대비 주가가 너무 싼 레벨이니까 여전히 앞으로 주식 계속 갈 수 있을 거라는 논거를 제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밸류에이션이 싼 거 맞아요. 저평가된 거 맞아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굉장히 마음 놓고 편하게 투자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주목할 건 어닝이 뭐예요? 기업의 순이익입니다. 그죠? 기업에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번다는 건 결국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순이익이 폭증했던 게 다시 안정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순이익이 크게 급증했다가 다시 안정화되면은 사실 그때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하락했던 게 과거의 선례입니다. 그래서 과거 일반적 버블은 PER이 굉장히 비싸진 버블인데 현재는 이게 아니라 현재는 이 분모가 되는 PER일 때 여기 밑에 분모가 EPS잖아요. 즉 이거의 버블이 지금 현재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현재 이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현재 늘고 있어서 주 밸류에이션이 안 비싼데 지속 가능하지 않게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꺾이는 순간에 주가는 굉장히 많이 하락할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고, 실제로 우리가 PER 밸류에이션 상은 굉장히 싸 보이지만은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게 싸 보이는 게 순이익이 너무 커져서 주가가 올라도 우리가 안 비싼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이 분모가 되는 순이익이 꺾이는 시점일 때는 비록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은 싸지만은 주가는 굉장히 급락한 경우가 과거에 여러 차례 있었고, 현재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은 여기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어닝 버블의 핵심 함정은 뭐냐면은 PER은 낮아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과거에 정말 이랬는지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 2006년, 7년에 미국의 은행주와 그리고 미국의 홈빌더라고 해서 주택 건설주가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쌌는데 주가가 폭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의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PER 밸류에이션이 11배에서 13배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밑에 분모가 되는 순이익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80% 폭락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 또 미국의 건설주도 당시에 PER이 5배밖에 안 됐는데 이후에 주가가 40% 폭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이쪽 차트는 미국의 은행주의 밸류에이션인데 2006년에 보면 이렇게 미국의 은행주의 PER 밸류에이션은 한 11배에서 13배 정도 이렇게 낮게 형성되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때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주가의 고점입니다. 점선을 찍어놨는데 이때부터 고점을 찍고 주가가 한 80% 폭락을 했는데 그 밸류에이션이 11배에서 13배밖에 안 됐는데 상단에 보시면 주가가 이 고점 이후에 80% 폭락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시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가운데 보면 여기가 EPS라고 하죠. EPS가 주가 폭락을 하고 여기 폭락 시점이죠. 일정한 시점 지난 다음에 기업의 순이익이 무너지죠. 이해되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밸류에이션이 싸더라도 주가는 폭락할 수 있는데 그 폭락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분모가 되는 순이익이 굉장히 커졌던 게 쪼그라들기 시작하면 주가는 폭락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주가의 고점과 순이익의 고점이 좀 달라요. 주가의 고점 요 밑에 점선을 찍어 내는 건데 보면은 일정한 시점 뒤에 순이익이 꺾이는 거죠. 즉 주식은 EPS보다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거예요. 주식이 먼저 앞으로 몇 달 뒤에 이런 페이스로 가면 순이익의 고점을 찍고 이제 꺾이겠네 하면 주식이 먼저 꺼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미국 은행주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사례인지 한번 볼게요. 그 옆에 있는 게 미국의 홈빌더 주택 건설업자인데요. 요 주가가 언제 고점을 찍었냐면은 2005년 중반 정도에 주가가 고점을 찍었죠. 이후에 주가 굉장히 폭락을 했죠. 그죠? 폭락을 했는데 이 당시에 밸류에이션 안 볼까요? 고점 찍었을 때 밸류에이션 쭉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5배에서 7배밖에 안 돼요. PER이. 전혀 비싸지 않지 않아요. 근데 주가가 폭락을 해요. 폭락을 왜 했을까요? 그건 그 가운데 그림 EPS 보시면 됩니다. EPS가 얼마 안 있다가 완전히 급락을 하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패턴, 밸류에이션이 싸더라도 급락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는 순이익이 무너져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전에 엄청나게 많이 벌다가 그만큼 못 벌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는 거고, 두 번째로 주가의 고점이 순이익 고점보다 먼저더라. 일정한 시점 뒤에 순이익 고점이 될 것 같으면 주가는 먼저 무너지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의 AI 주식이라든지 한국의 반도체 주식도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현재 절대 밸류에이션 여기 있는 것처럼 비싸지 않아요. 그러나 분모가 되는 순이익이 엄청나게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이게 꺾이는 시점에 주가도 꺾인다. 근데 순이익 고점보다 주가가 먼저 꺾인다는 거 우리가 명심하실 필요가 있다.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 지난 30년간, 한 35년간 데이터를 보니까 굉장히 시클리컬하게 많이 움직였죠. 예를 들면 93년, 96년 사이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무려 매출 순이익이 700% 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한 2, 3년간 그래도 돈 벌다가 그 이후에 98년부터 2003년까지는 계속 적자 났어요. 수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굳이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붐 앤 버스트, 그러니까 순이익이 커졌다 꺼졌다 이렇게 하는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데 현재 어떻죠? 2024년부터 지금 AI 사이클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매출이 2배 가고 있고, 물론 지금 많은 일각에서는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더 이상 경기 민감 산업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순이익이 계속 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될 개연성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AI 투자는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2000년 닷컴 버블일 때 우리가 SOX라고 미국 반도체 지수거든요. 반도체는 2000년 3월달 고점이었는데 실제로 반도체 기업들의 순이익과 매출 고점 언제냐? 그의 하반기예요. 즉 순이익 고점보다 주가 고점이 한 6개월 선행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2017년 18년 이게 삼성전자에 해당되는데, 이때 삼성 주가가 2017년 11월 달에 고점이었는데 실제 영업이익은 그 다음에 3월 달에 고점을 찍었어요. 즉 한 10개월 정도 선행을 했죠. 저희가 이제 유료 리서치인 BCA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통상적으로 순이익 고점 대비해서 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 2분기 내지 3분기 전에 주가가 먼저 꺾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뭐 여러 가지 전망에서 굉장히 브라이트한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백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 주가는 그 순이익 고점보다 선행의 주가가 밀리는 거다.
거고요. 그러면 순이익이 고점 찍을 때까지 다 버티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재밌는 거 밑에 적어놨어요. 만약에 순이익 고점까지 버티고 매도를 하면 이미 그때 30에서 50% 주가는 밀려있다. 따라서 우리는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분기 실적이나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후행 지표예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선행 지표들이에요. 즉 앞으로 AI 설비 투자가 계속 늘어날지에 대한 아니면 꺾일지 여부를 판단하는 선행 지표를 체크하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AI가 꺾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향후에도 발생할 이걸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잖아요. 즉 우리가 지금 반도체 투자가 있는데 제일 고민이 뭐예요? 언제 나와야 돼? 이거 고민이잖아요. 그건 바로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선행지표냐면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프리캐시플로 동향, GPU의 렌탈 임대 가격, 그리고 토큰 소비량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죠? 제 사촌 형한테 물었어요. 형님 하이퍼스케일러가 뭔지 아세요? 하니까 재밌는 건 그분이 여러분이 잘 아는 전자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라는 용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은퇴를 하셨죠. 은퇴하신 1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도 하이퍼스케일러라는 기업들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하이퍼스케일러는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좀 쉽게 말하면 미국의 M5 기업이 거기 해당되는 거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주로 짓는 회사들입니다. 누구냐면은 여기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과 구글, 메타, 오라클이에요. 지난 10년간의 이 회사의 누적 순익 규모 보시면은 5천억 달러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의 5천억 달러 정도 육박하고 있는데 앞으로 2, 3년간은 약간은 순익 증가가 조금 둔화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될 건 대략적으로 5개 메이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순익 총량이 한 5천억 달러 정도 된다. 5천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돈 버는 게 밑에 보세요. 요 가운데 있는 게 캐펙스입니다. 미국의 이 회사들이 투자하는 데이터 센터의 설비 투자 금액이에요. 현재까지는 대충 여기가 5천억 달러 정도니까 위에 순이익 버는 거 정도로 투자를 하니까 대충 맞잖아요. 근데 내년도부터는 향후 1, 2년 안에 이게 8천억 달러까지 설비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우리 그럼 쉬운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M5 기업 영업이익 가지고 설비 투자를 다 커버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결국 우리가 앞으로 가장 주목하셔야 될 게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프리캐시플로 추이를 보셔야 되는데 프리캐시플로라는 건 기본적으로 영업을 해서 돈 버는 거에서 설비 투자를 하고도 돈이 얼마나 남아요 이겁니다. 그러면 정상적 기업이라고 하면은 매출 한 데서 설비 투자를 하고도 돈이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놀라운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프리캐시플로가 투자하고 돈이 제일 많이 남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24년 1분기가 고점이었고 그 이후부터 지금 설비 투자를 하고 남는 돈이 굉장히 좀 감소를 하고 있죠. 특히나 금년도 들어서 프리캐시플로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년 1분기에 들어가면은 거의 프리캐시플로가 이제 완전히 플랫이 되고요. 내년 한 상반기 들어가면 프리캐시플로가 마이너스 떨어지는 겁니다. 조금 쉬운 말로 할게요.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프리캐시플로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영업이익으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설비 투자 금액을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외부 자금 조달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주식을 유상증자하는 거고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유상증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제 얘네들 돈이 딸리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시그널이고요. 근데 유상증자 계속 많이 할 수 없죠. 유상증자를 많이 하면 주가가 안 좋아져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주로 외부 자금 조달 처는 뭐냐면은 채권 발행입니다. 그러면 채권 발행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채권 발행을 많이 하면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또 이렇게 시중금리가 올라갈 때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은 굉장히 채권 금리가 폭등을 하게 되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잖아요. 이런 회사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미국의 데이터 센터의 설비 투자의 계획을 어떻게 했죠? 딜레이를 하거나 축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국의 반도체 코스피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어닝 버블이 언제냐? 그러면 만약 이렇게 딜레이를 하거나 줄이게 되면 한국 기업들의 순익 매출이 쭉 가다가 이제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한번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가 밸류에이션 버블은 아니지만 순익 버블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직은 버블이 터진다라는 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결국 순익 버블이 언제 꺾일지를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근데 이 순익 버블 꺾이는 것보다 현재 실제 주가는 한 6개월에서 10개월 먼저 꺾인다는 거를 판단하고 따라서 향후에 순익이 언제 꺾일지는 애널리스트의 전망을 들으셔야 되는 게 아니라
순이익 관련되어 있는 선행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적자가 언제로 전환되는지를 모니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 이 단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건 이걸 꼭 보셔야 된다. 즉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을 봐야 되는 게, 당장 우리 국내 투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 코스피가 언제 꺾일지를 체크하는 굉장히 중요한 매크로 지표입니다. 이런 미국의 매크로 지표와 또 하나 미국의 금리 동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채권 투자하지 않지만은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체크리스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